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인의 김배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배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빨리 사고 처리를 하고 싶어요. 딸이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13년이나 못 받는데 양육비를 학생에게 맞았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돼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죠.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판결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최근 기부 문화가 확산되면서 특정 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의 손길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낸 후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목적과 달리 사용된 후원금, 그것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변호사님 우선 판결의 발단이 된 사건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1차례에 걸쳐 5만 원씩 총 155만 원의 후원금을 경기도 태초면에 있는 나눔의 집에 송금을 했습니다. 나눔의 집은 홈페이지에 할머니들의 생활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 두 번째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후원, 세 번째로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후원으로 구분해서 후원 계좌를 달리 지정을 했는데요. A씨는 이 중 첫 번째 후원 관련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의 집 일부 직원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면서 모집한 막대한 후원금이 대부분 법인에 유보되어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비로 치료비 등을 지출하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폭로를 했고 이에 관한 언론 보도도 잇따르자 A씨가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나눔의 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나눔의 집 후원금 유용 의혹은 어떻게 불거지게 된 건가요? 네. 나눔의 집 후원금 유용 의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20년 5월 정의기억연대의 피해자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지게 되었는데요. 당시 나눔의 집 직원은 운영사가 후원금을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과 현금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향후 노인 요양 사업에 쓰려 한다며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공익 신고했습니다. 경기도 민간합동수사단의 조사 결과 후원금의 대부분이 타 법인의 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경기도 노인복지국의 회계조사 결과에서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피고가 모집한 후원금 약 89억 원 중 위안부 피해자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에 지출한 금액은 2억 원에 불과하고 2020년 예산서엔 정관 목적 사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 조성비로 약 80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한 정황도 발견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대책 모임 소속 50여 명이 나눔의 집과 정의원을 상대로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다만 정의원에 대한 소송은
1심 도중 윤미향 전 의원의 형사사건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면서 분리가 돼서 23명의 원고만 나눔의 집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막대한 후원금이 모금됐지만 이 정작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쓰인 후원금은 고작 2.3%에 불과했던 건데요. 이 1심과 2심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나요?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나눔의 집 후원금을 일본군 위안금 피해자 지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려 후원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후원자가 나눔의 집이라는 시설에만 쓰이도록 목적을 한정해서 후원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였죠. 나눔의 집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도 사회복지 영역에 해당한다는 자원이다. 또 재판부는 후원금 89억 원 중 2억 원만 시설에 지출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나눔의 집은 유보된 후원금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임을 밝혔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모임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이를 유지를 했습니다. 연이은 패소와 함께 원고로 이름 올렸던 23명 중에 22명은 모두 상고를 포기를 했는데요. A씨만 홀로 남아서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원심과 동일했을지 궁금한데요. 판시 이유와 함께 결과 함께 알려주시죠. 네. 대법원의 판단은 1, 2심과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109조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서 후원자들이 맺은 후원 계약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쓰인다는 목적에 있고 이것은 계약의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민법상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후원 안내에 따라서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되어 왔거나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인식을 가졌다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면서 원고의 인식은 장래에 이를 어떤 사항이나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의 사정에 대한 인식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했던 후원 계좌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를 하고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 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를 하면서 원고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임이 증명이 되지 않는 이상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후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심 판결 후 상고심을 이어간 A씨만 판결에 의거해 후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재판 과정에서 해당 법인은 너무 많은 후원금이 들어와서 이를 법인 계좌에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이러한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1, 2심 재판부는 이를 수용을 했었는데요.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추가 비용을 지출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숫자에 비해서 너무 많은 후원금이 들어와서 이를 법인 계좌에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가능성이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대부분의 후원금이 특정 건물 건립 용도로 법원에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은 후원 당시 피고 스스로 밝힌 후원 목적 및 이에 의거하여 원고가 가지게 된 인식과 일치하는 점이 분명히 있고 만약 대부분의 후원금을 법인에 유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당초부터 그 사정까지 고려한 적절한 후원 안내를 함으로써 후원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후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왔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후원금과 관련해 법정 분쟁을 겪고 있는 다른 사례들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바른 기부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예, 다른 게 아니라 그저 사고 내용을 보내드린 거 마냥 네. 저는 그 3차로에서 진행을 계속 하던 중이고 네. 근데 2차선에서 가던 차가 앞에 차가 안 간다고요. 그러면 앞에다 급차선 변경을 해갖고 제가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끝차선이라 그래서 사고를 치면 그건데 크게 치면서 제 차가 옆으로다 한 30-40cm가 밀려나가 버렸어요 옆으로. 그래서 사고 현장도 삐딱하게 돼 있잖아요 그냥.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판단하기에는 저는 뭐 어떤 방법에도 도로교통법에 위반한 것도 제가 그거를 갖고는 가시를 난 지금 안 모았는데 상대방에서 나보고 저도 잘못 있다 이러면서 그럼 잘못 있는 거 몇 또 없이 그냥 의심을 가자 이거예요 그냥. 네, 지금 상황 정리를 해보면요. 3차선 주행 중에 옆 차선 차량이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면서 사고가 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예, 상대 예, 예. 측에서 기사님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셨군요. 예, 상대방에서 네, 사연 잘 그게 들었고요. 네, 렌트카예요. 네. 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김배년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네네네. 여기 목소리 약간 좀 끊기는 면이 좀 있는데, 지금 그 과실 비율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사 또는 우리 지금 공제조합에서 어느 정도로 산정한 내역이 좀 전달받으신 게 있습니까? 아니 잘 안 듣게요. 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예, 음성이 안 듣게 할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과실 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락을 받으신 것은 있으세요? 없어요. 가실 비율을. 아직은 이제 과실 비율에 대해서 전혀 판단을 받지 않으셨고, 예. 네. 다만 이제 네. 인피는 사람은 100% 집을 밖으로가 들어왔고 네. 병원으로. 네. 근데 대물에서는 네. 이제 하나 하재에서 네. 본인들이 제 가실을 주장을 100%는 다 못 준다 그러니까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쪽에서는 일부 과실이 있다. 요 내용만 들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지금 말씀을 일단 사안 대체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우선 통상적으로 주행 중에 같은 방향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 차선 차량들끼리 한쪽에서 차선을 갖다가 옮기는 경우 직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주행 중에 차량의 과실을 30% 또 차량선을 이동하는 차량의 과실을 70%로 보통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행 중에 있는 차량도 또 안전주의 의무 또 전방
주의 의무 또 회피 의무가 보통 있다고 인정이 돼서 어느 정도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이제 경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상담자님께서는 전혀 그것을 인식하시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차가 옆에서 오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전혀 아실 수가 없었다. 예, 예. 갑자기 그냥 뭐 이거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네. 전혀 알 수 없고 저 차에 이제 프로션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작동을 해요. 차선이 옆에 붙으면은 네. 아시방에 이렇게 풍선만 하나 떠요, 양쪽에. 네.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후화같이 와서 그냥 때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거기서. 네. 그러니까 다른 차로를 진행 중인 어떤 선행 차량과 후행 네. 차량의 선후행 관계가 일관적인 어떤 속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지금 옆 차선에 있던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해서 직진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에 직진 차량이 이것을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일반 과실을 갖다 적용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예. 다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증거상 그런 내용들이 좀 확실히 입증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을 들어보는 걸로 봐서는 지금 충돌 부위가 저희 차량 어느 쪽인가요? 아까 정확히 다시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차량이 앞에 반바 모서리예요. 그렇죠. 앞에 반바 모서리 즉 네, 모서리 다이아 휠. 네, 운전석 쪽 하고. 네, 운전석 쪽 앞에 휀다랑 저 라이트 부분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라이트 깨졌고 반바 또 휠도 이저 깎여 나가갖고 새 차인데 지금 뺀지 5개월이 안 됐어요. 4월 8일 날 됐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돌이 됐다 그러면 아마 선행 차량이 차선을 바꾸려는 이제 차량이었고 우리 상담자님의 직진 차량보다 아마 선행 앞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끼어드는 차량과 주행 중인 차량의 왼쪽 모서리가 아마 부딪힐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통상은 일단은 앞에 있는 선행 차량이 시야가 확인이 된다라고 조금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블랙박스나 이런 것 좀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저희가 내용을 갖다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다만 지금 충돌 위치상은 기본적으로는 예견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적으로는 차량은 이제 진로를 변경을 하는 경우에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뒷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일정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일단은 왼쪽에 있는 차량이 좌측에서 차선 변경을 하면은 이제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진행하는 차량도 항상 좌우에 살피면서 기본적으로는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주행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의무들이 기본적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저희가 조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이제 판례가 있었는데 2차로에서 근접 운행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차량과 이를 경적을 울려 경고하지도 않고 주행 속도를 늦춰 양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7대 3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거의 비슷한데 신호등을 그러니까 신호 지시등을 켜지 않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과 직진 차량이 충돌한 경우 여기서 직진 차량이 이것을 인식을 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고 또 경적을 울려서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의 이제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있고요. 저는 경적이고 뭐고 이걸 할 시간이 자체가 없어요. 그냥
총알같이 들어와갖고 깜빡이도 방향지시도 안 켜고 그냥 들어와갖고 부대끼고 사고가 나고 나서야 그걸 이제 그 차가 글로 들어왔다는 거 알지 암지를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차를.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과 지금 통상적으로 그 저희가 과실 비율로 따지는 내용이 조금 이제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네. 경우에는 보험사들 또 지금 우리 저 택시를 운전하셨으니까 택시 공제조합에서는 자동차 과실 분쟁심의위원회라는 곳에 신청을 해서 과실 비율을 갖다 판단을 받아보는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분심위라고 이제 통상 얘기를 하는데 분심위에 가서 신청을 하면 보통 2, 3주, 뭐 길게는 한 달 사이에 이거에 대한 과실 비율이 이제 판정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한번 판정을 받아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상대 쪽에서 지금 아까 신호지시 등을 갖다 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상대방의 책임을 좀 더 가중하는 요소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뭐 3대 7 정도를 저희가 보통 예상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저희한테 유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혹시 블랙박스 영상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블랙박스 보내드렸는데. 네, 지금 사고 당시 영상 함께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네, 화질이 다소 좀 흐리긴 한데요. 지금 주행 중인 차량이 상담자분 영상이시고 갑작스럽게 와서 알겠습니다. 부딪히셨군요. 네. 지금 블랙박스를 제가 지금 봤는데 아마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고 당하신 우리 상담자님께서는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예측을 하실 수 없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현재 당시에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저요? 네. 저는 거기서 한 40m에서 우회전하려고. 네, 속도를 줄이고 계셨습니까? 속도를 줄이고 없어요. 내가 한 40km? 네. 한 40km 정도 아마 주행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거기서 우회전하려니까 거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다만 지금 좌측에서 차선을 갖다 변경하는 차량도 신호지시등을 켜지 않았지만 그렇게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거나 이제 그런 것으로 좀 보여지진 않거든요. 아마 이제 엄청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지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안으로 봐서는 저희가 100% 과실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과실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아보시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자동차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보험사를 통해서 신청을 해달라고 좀 말씀을 하시고, 예, 그건 했어요. 네, 만약에 거기에 결과도 만족을 못 하신다라고 네. 하시면 법원에 소송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과실비율을 갖다 정해지게 되는데, 다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대체로 법원의 그동안의 판례들을 모두 이제 좀 집약해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심위의 결정이 크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을 하시고 당시의 속도,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차로에 진행하기 위해서 속도를 굉장히 줄였다는 점, 그런 점들을 함께 좀 주장을 해보시면 좀 더 유리한 비율을 얻으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분심에 제가 추를 가는 게 아니라 공제자 담당자가 가서 하니까 제가 참여를 못 했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담당자들끼리 이제 신청을 하고, 근데 그것은 우리 피보험자, 우리 상담자님을 위해서 보험회사에서 대신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들끼리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해관계를 좀 조정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보험사에서 뭐 과실 갖다 일부러 인정하거나 이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면 굳이 분심위에 갈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담당자한테 그런 내용을 좀 분심에 주장을 해달라. 그렇게 전달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그 위원회에 될 수 있도록 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통보 결과를 그쪽에서 회신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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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많은 운전자분들께서 상대방이 좀 급작스럽게 끼어들고 특히 지금처럼 그 신호 지시등을 이제 켜지 않은 경우에 방해 지시등을 이제 켜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이 확실한 과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나는 사고가 난 경우 그만큼 주의 의무가 훨씬 더 적어지고 때로는 이것에 따라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상대방이 법을 위반을 하고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은 운행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운전자는 여전히 도로교통법에 따른 그 여러 가지 의무들을 갖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일방 통행인 차선, 일방 통행인 어떤 그 외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온다고 해서 이 차량을 갖다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충돌한다든지 그 경적을 울리지 않아서 경고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충돌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일방만 하게 된 차선에서 상대방이 역주행을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차량이 무과실인 것이 아니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이 위법을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그 사고를 회피를 하거나 또 예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주의해야 될 의무가 이제 있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통상적으로 이제 그 부분들이 모두 배제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보통 이제 무과실 그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하시면서 아마 이 사건을 좀 판단을 하시면 좀 이해가 더 쉽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네요. 네. 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실까요? 뭐 설명을 잘 해주셔서 다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네, 일단은 분심에 신청하셨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결과 기다려 보시고 뭐 사고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엇보다는 우리 인사사고 우리 그 상담님께서 빨리 좀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뭐 대물 사고의 비율은 아마 10% 20% 내에서 아마 좀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8대 2 정도가 기본적으로 저희 나올 수 있고 말씀하신 내용이 잘 반영되면 무과실까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비율 정도니까 무엇보다도 아마 인사사고 지금 피해 예보를 하시는 데 좀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상담자분 현재 입원 중에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변호사님 조언 참고하셔서 진행해 보시고요. 무엇보다 빠른 쾌유 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이렇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하면 네. 사실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피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그렇죠. 과실 비율을 상대방에게 100% 주지 않는 경우도 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이 신호 지시 등 방해 지시 등을 켜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인식 가능성이 떨어진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에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을 더 높게 책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진해서 주행하는 차량에 전방주의 주시 의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깜빡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식을 할 수 있었다라면 기본적으로 방해 지시 등을 켜지 않은 가해 차량의 과실 비율이 가중될 뿐이지 아예 우리 직진 차량의 과실이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100% 상대 과실을 위해서는 결국 입증의 문제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회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좀 증명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딸이 한인 교포와 결혼을 해서 시댁에서 1년 정도 살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쪽 집안에서 임신한 딸을 일방적으로 쫓아냈습니다. 이후 딸은 혼자서 출산을 했고 딸이 출산을 할 당시에도 사위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5개월 된 아이를 저와 남편이 한국에서 키우고 있는데 얼마 전 딸로부터 사위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위가 딸과 결혼하기 전 이미 한 번 결혼을 한 경험이 있었고 그 사실을 결혼한 후에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첫 번째 와이프가 시부모의 폭언과 괴롭힘으로 유산까지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뒤늦게 저희한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최근 딸아이가 억울한 마음에 맘카페에 사연을 올렸더니 최근에야 연락이 닿아 양육비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법적으로 서류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황에다 양육비를 제대로 줄지도 의문인데요. 서류는 둘째치고 양육비만이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하는데 소송만이 답일까요? 이 딸 가진 부모로서 너무 분하고 억울한데 현재 사위가 시부모와 운영하고 있는 태권도 도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딸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사위가 운영 중인 사업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싶을 만큼 현재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상당히 크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나라 상황은 아니지만 그 현지에서 1인 시위도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사안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일어난 사안이라서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법 적용이 대상이 되는 것인지가 좀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인 시위에 관계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명예훼손 또 형사적인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요거에 대한 이제 사안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 및 외국인 또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사안에서 미국에 있는 따님은 이선 우리 내국인이 되겠죠. 네. 그리고 남편은 교포라고 하시는 걸로 봐서 현재 미국 국적자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우선 따님은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내법상 1인 시위를 하는 경우 그 자체로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그 내용이 상대방의 그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명예훼손에 관계된 내용이다라고 하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따님이 미국에서 살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혼 절차의 경우 한국과 동일한가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마다 이제 주법이 좀 다르고 네. 케이스도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은 그것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용을 이제 진행하실 수 있는지 이제 요것을 한번 저희가 조금 짚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현재 따님이 그 미국에 살고 계시다면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남편이 이제 교포라고 하시면 이제 제외 등 보이긴 하지만 우선 일단 미국 국적자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이 경우에 그 국내에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국제사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혼인 관계가 인정은 됩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 혼인 신고를 미국에서 결혼을 하셨다고 해서 반드시 국내에 혼인 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혼인 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은 전혀 아니고 다만 소송을 하시려면 따님께서 우리나라에 거주를 하고 계시면 그 외국인인 남편을 상대로도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 제 사연에서 미국에 살고 계시고 계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도 또 그 배우자도 모두 외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혼 관할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그 주에 따른 법을 따라서 아마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네. 이혼 후 사위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양육비에 대한 소송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네. 지금 사연에서 보니까 그 손자가 되겠죠. 손자 아이는 지금 한국에서 현재 네네. 부모님께서 아마 키우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는 우리 국민인 따님이 출산을 했기 때문에 출생 직후에 바로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이 됩니다. 부모 중 그 한쪽과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양육권에 관한 소송은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이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우리 법원에서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송달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두 분 다 미국에 계시다면 아무래도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조금 더 사건을 갖다 해결하기 수월하지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따님께서 억울한 마음에 맘카페에 글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를 문제 삼는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인가요? 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대상을 특정을 해서 비방할 목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이제 글을 올린다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그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죄 등이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남편분이 어떤 특정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또 그리고 비방할 목적의 명예훼손 내용이 있다면 처벌이 될 수도 있고요. 다만 그 일반적인 어떤 익명성이 이제 보장되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시고 또 비방할 목적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라면 내 사연을 올려서 남의 의견을 받는 정도의 그런 내용 가지고는 명예훼손까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글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신 중에 이유도 없이 시댁에서 쫓겨나서 남편 없이 홀로 출산을 해야 했습니다. 이혼 사유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충분하죠. 우리나라 이제 법률을 이제 기준으로 한다면 위와 같은 사유는 이제 배우자가 아기로 다른 그 일방을 유기를 한때 집에서 쫓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에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도 충분히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해당 주법도 분명히 이러한 사유가 그 이혼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는 유책조의를 따르고 있지만 영미법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파탄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자체를 갖다 인정을 해주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혼 소송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심지어 사위가 과거 혼인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습니다. 전 부인이 시부모의 폭언으로 유산을 한 사실도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거 엄연히 사기 결혼 아닙니까? 네, 우리 법에 이제 그 따른다면 실제로 그 과거의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경우에도 이것을 반드시 고지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네. 판단을 해서 이것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에도 사기로 인한 결혼으로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 결혼으로 취소 사유가 된다면 법률로는 당연하겠죠. 따라서 과거에 그 법률적으로 혼인을 했다라는 사실은 반드시 밝혀야 하고 이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기로 인한 취소 소송이 가능한 사유가 됩니다. 그렇군요. 현재 상담자님 부부가 따님 대신 아이를 대신 키우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에 계신 따님 걱정뿐이신 것 같은데요. 이 따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따님이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국내법상 적용을 받아서 그 소송을 하시려면 따님께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송달이나 어떤 절차가 결과적으로 상대방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빨리 양육비를 갖다 회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미국에서 현재 빨리 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아무래도
각 주마다 또 법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주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네. 혼인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임신한 딸을 쫓아냈으니 얼마나 정신적 고통이 크실까 싶은데요. 아무쪼록 변호사님 조언 잘 참고하셔서 더 상처받지 않고 잘 해결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전 남편의 어머니는 산전수전 다 겪으며 돈을 모았고 부동산 투자로 엄청난 부자가 됐다고 하는데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제가 눈에 차지 않으셨던 건지 저에게 너무나도 자주 욕을 하고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이혼 당시 남편 쪽에서 아이를 키우길 원했고 저는 찢어지는 마음에도 아이가 풍족한 환경에서 살길 바라며 전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당시 저는 결혼을 하고 일을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양육비는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혼 후 석 달간은 아이를 만날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 남편은 전화번호와 사는 곳을 바꾸고 행방을 감췄습니다. 저는 법원에 면접 교섭 이행 명령 신청을 했고 결정문도 받았지만 소용없었는데요. 그렇게 13년이 지난 최근에 전 남편이 거액의 과거 양육비를 내라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나서야 아이가 해외 유학을 갔던 것을 알게 된 건데요. 전 남편은 저에게 유학 비용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이혼했을 당시 아이의 나이가 7살이었고 20살이 될 때까지 연락조차 하지 못했는데 제가 유학 비용의 절반을 주는 것이 맞나요? 하셨습니다. 네, 서로의 문제가 아닌 시댁의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 더욱더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도 그 이혼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 혼인의 배우자 상대방이 아니라 그 부모인 것 네.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이제 소송들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결혼 생활을 갖다가 이제 소송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보다 보면은 가족들의 어떤 영향이 굉장히 네. 개입이 많이 돼서 네. 판단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문제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소송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그리고 그 자녀들이 결과에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결국 파탄의 원인은 가족들이 제공하였는데 법적인 책임은 혼인 당사자들과 그 사건 본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상담 양육비에 관한 사연입니다. 과거에 이혼 조정을 했을 때 양육비 지급 조항을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이후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혼 시 그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녀의 복리를 갖다 최우선으로 하되 부모의 이제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다만 이혼 이후에도 부모의 경제적인 사정이 이제 변경이 되었다면 일방의 청구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그 과거 양육비도 일시금으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 당시 비양육자가 당시에 양육비를 갖다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과거 양육비의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한 양육비가 아예 쉽게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혼 당시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로 않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면 그 이유가 크게 변경이 된 사정이 있어야만 새로운 어떤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육자가 과거 양육비를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청구가 들어올 수 있어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얼마 전 대법원에서 관련된 판결을 내놨죠. 살펴주시죠. 종래 그 과거 양육비에 대한 그 소멸시효에 관해서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되어서 양육 의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양육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잠정적인 이제 권리고 소송을 통해서 그 금액을 확정이 돼야만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육비 소송을 하기 전까지는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에서 최근 이러한 입장을 이제 변경을 했는데요. 그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일방이 그 과거에 미성년자를 양육하면서 그 생긴 비용을 이제 돌려달라라고 이제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돼야 하는 과거 양육비의 권리의 성질상 그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비가 계속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어서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는 진행된다라고 하는 판결로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즉 과거에는 소송을 하기 전에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가 이제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자녀가 성년이 되면 이제부터는 아이의 양육에 대한 차원의 어떤 의무는 이제 끝났고 기본적으로 과거를 갖다 정산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성년이 된 다음부터는 그냥 하나의 재산권으로 봐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죠. 네, 이 사연을 보면 이혼 당시 7살이던 아이가 20살이 됐다고 했습니다. 성년이 된 지 1년 정도 된 건데요. 전 남편이 청구한 과거 양육비가 모두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연자분이 남편의 청구 금액인 약 13년 동안 자녀에게 소요된 유학 비용의 절반을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안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더 봐야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유학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인데 그 결정에 따라서 관여하지 않은 상대방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당시에 경제적인 어떤 수준이 고려가 돼서 유학이 결정이 됐을 때 그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 분이 그것을 갖다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소송에 가신다 그래도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지난주 다른 학생을 때리는 학생을 발견하고 생활 지도를 하려는데 갑자기 그 학생이 저에게 욕을 하며 교사인 저의 뺨을 때리는 겁니다. 주변 학생들은 제가 욕을 듣고 맞는 상황을 고스란히 보고 말았는데요. 저는 그 이후 트라우마가 생겨 병가를 쓰고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가해 학생과 부모는 저에게 아무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교권 추락 사회의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 사연처럼 이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지난해 서희초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즉 교원지휘법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규정이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요. 학교 내에 있던 교권보호회가 교권보호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가 되었고요. 학교장을 통해서 교권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학교장에게 가해 학생과의 분리, 가해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 방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교사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이 학생의 경우 법적 처벌도 가능할까요?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모욕죄와 이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네. 지금 이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에 형사적인 처벌은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도 보호 처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당사자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민사 소송 진행은 가능할까요? 미성년자인 경우에 이제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민법 755조에서 감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부모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학부모가 교권 침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로부터 이 교권 침해를 당하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 이제 서희초 사건 때문에 개정된 부분인 대부분 이제 그쪽에 네.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교권 침해를 당하시는 이제 선생님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이를 이제 신고를 하셔서 이제 심의를 열 수가 있고요. 학부모를 상대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부모의 침해가 인정이 되면은 학부모의 경우 서면 사고 및 재발 방지 서약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 교육 또는 심리 치료의 조치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담자분이 현재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은 상황인데요. 이 심리 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맞아요. 이 부분도 개정이 된 부분인데요. 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 교원에게 심리상담 치료와 유앙의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에 관한 비용을 가해 학부모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가 있고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우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그것을 나중에 추후에 구상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보호 차원의 심리치료 등을 먼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3월부터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계속 지금 진행해서 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있으신 경우에는 직접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배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